민트 오디오북. 무문관. 구급난. 신축 아파트 틈틈이 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 차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104동 2002호를 더듬는 지숙의 시선이 어지럽게 흔들린다. 양지 바른 기슭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주택들이 모두 철거되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갈등과 다툼이 엄청 길었다. 건설업자라면 누구라도 눈독을 들일 만한 동네였다. 돌아보면 재개발 소식에 환호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기를 들었던 사람도 꽤 많았었다. 그들 부부는 후자에 속했다. 특히 해상급유선에서 일하는 그의 분노와 한숨은 깊고 길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건설회사와 짬짬이해서 이득을 보려는 그 속내를 누가 모를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만 해도 널널하던 이 지역이 10년 사이에 온통 아파트 천지가 되어버렸어. 나는 휴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러게, 이참에 우리 그냥 시골에 다시 집을 지을까? 아직은 딸내미 결혼은 시켜놓고 떠나야지. 그때쯤이면 더 이상 나도 배를 타기 어려울 거고. 그나저나 당신 정말 고층에서 살 수 있겠어? 노력해야지. 어차피 몇 년 살다 팔고 갈 건데 저층은 매매가 잘 안 된다니. 하긴 다들 아파트가 편하다고는 하더라마는. 도시에 있는 주택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의 열풍에 휩싸여 있으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강제 수용, 투쟁, 보상가, 분양권 등등의 단어들이 귀에 익숙해질 무렵 결국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다. 집을 비우고 임시 거처할 곳을 구하는 일들은 모두 지숙의 몫이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고층을 선택했는데 완공 뒤에 보니 조감도와 달리 앞동의 뒤태가 절반 가까이 시야를 막고 있었다. 앞으로는 집안에서 빗소리를 들을 수 없고 햇살과 바람에 빨래를 말리지도 못할 터였다.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분노하고 저항했던 만큼 무기력해지면서 답이 없는 답을 찾아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아졌다. 입주 청소까지 끝내놓고도 차일 비일 이사를 미루던 참에 들른 터였다. 베란다 끝에서 화단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시커멓게 타버린 실내를 배경으로 인명피해 소식을 전하던 뉴스 장면이 떠올랐다. 정말 불이라도 나면 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이었다. 이어서 스프링쿨러는 물론이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까지 내장되어 있다고 하던 추진위원장의 말이 뒤따랐다. 사모님, 이 동네는 진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재개발보다는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은 것이 훨씬 득이 많아요. 집은 집대로 팔아먹고 분양권까지 받으니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특히 사모님은 건물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분양권은 당장 몇 천이 붙어요. 그 정도는 알만해 보이는데 왜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설득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분양권 같은 것은 관심 없고요. 아무튼 저는 계속 이 집에서 살 겁니다.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보태야 입주할 수 있는 처지인데 그들은 어쩌란 말인지요. 참, 그래서 은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좋은 집에서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비세는 집에서는 살아도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적어도 그들은 자기 이득 보려고 사람을 현혹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현혹이라니? 이 아줌마가? 그러면 아저씨는 지금 자원봉사하러 다니는 건가요? 아니, 이 옆에 내 말하는 것 좀 보소. 소용없는 입씨름을 하는 동안 그녀의 호칭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모두 지나간 일이야. 지숙은 우선 소화기부터 구입하고 도어락도 미리 설치해야겠다며 출입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저 견고한 철제문이야말로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에 명옥의 이름이 떴다. 한 동네에서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단짝으로 붙어 다녔으니 친자매나 다를 바 없는 친구였다. 어떻게 지냈어? 그녀가 먼저 물었다. 나야 늘 그렇지. 고정 간병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으로 출근을 하는 명옥의 목소리가 의외로 밝았다. 모두가 선망하는 회사에 들어간 딸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지 3년이 넘었으니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것도 그만큼 된 셈이었다. 처음에는 부부가 번갈아 병원을 드나드느라 갈피를 잡지 못하더니 자기들보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탓인지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았다. 가해 차량이 보험을 넣어두었고 회사에서 산재 처리가 되는 바람에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가 된 것이다. 서울을 오르내리며 문병을 다닐 때만 해도 지숙은 민수가 곧 회복이 될 거라 믿었는데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따라 종합병원을 전전하던 부부도 2년 만에 완쾌에 대한 희망을 접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사는 했니? 명옥이가 물었다. 아직. 또 미루었구나.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시 하는 말이지만 집을 짓는 것은 어떠니? 땅도 있는데. 외딴 곳에 여자들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나 봐. 다들 새 아파트에 못 가서 안달이던데 나는 왜 꼭 감옥에 들어가는 기분일까? 괜찮아. 곧 적응하게 될 거야. 그건 그렇고 지수가 내일 나랑 바람 쐬러 갈래? 그럴까? 그녀는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년에 너 서울 왔을 때 양재동에 있는 절에 갔었지? 산채 비빔밥을 먹었잖아. 진짜 맛있었어. 지금 돌아보니 그 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내 사정을 알게 된 스님들이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고 병원에 자주 찾아오는 스님도 있었다면서? 그래, 그 혜원 스님이 내일 부산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 민수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바다를 보러 간다는데? 민수에게 해줄 말이라니? 물을에다가 애둘러 말할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며 말머리를 잡았다. 간절꽂이나 태종대로 모시고 가면 되겠다. 너도 같이 갔으면 하고. 그러자. 바다를 보면 나도 기분이 바뀔 것 같아. 지숙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잠깐만, 전화 바꿔줄게. 민수의 귀에 휴대폰을 가져간 모양이었다. 민수야, 잘 있었어? 아줌마가 내일 아침에 갈 테니 기다려. 메아리가 없는 약속이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자 명옥에게서 바다에 가는 것은 내일로 미루자는 전화가 왔다. 벌써 도착했어. 민수를 보려고 일찍 나왔거든. 지숙이가 병실 앞에 왔을 때 명옥은 키가 크고 덩치도 제법 있는 비구니 스님을 배웅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 사람이 합장을 하고 서로를 향해 허리를 숙이는 바람에 그녀도 얼떨결에 손을 모았다. 민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병인이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커튼을 치는 바람에 밖으로 나오니 간이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명옥이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다. 내일은 수평선을 볼 수 있을까? 지숙은 날씨를 검색하며 말했다. 오후에는 갠다고 나와 있네. 스님이 7시 차를 타야 한다니까 멀리는 못 갈 것 같아. 그럼 가까운 다대포로 가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데 스님이 민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제는 빨리 일어나라는 엄마 말은 듣지 말라고 하시더라. 삶이 귀한 것은 맞지만 얼마나 오래 가는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금은 어떻게 몸을 벗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선택하라고. 그 말이 내 귀에는 눈물을 훔치는 명옥의 등을 토닥거리며 그녀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나는 일부러 죽으러 들어가는데 너는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하시는 거야? 이 말을 해주려고 내려왔다면서. 스님이 죽으러 간다고? 설마 빠삐용이 되려는 것은 아니겠지? 얘는 무슨 그런 말을. 다음 주 초에 무문관인가 하는 수행처에 가신다더라. 무문관? 그게 뭐지? 지숙이 되물었다. 나도 몰라. 3년 뒤에 나오신다는데. 세상에, 그런데 바다에는 왜 가신다는 건지 정말 궁금하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지숙은 집에 도착하는 대로 핸드폰에 무문관이라는 글자를 입력해 보았다. 그리고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가운데 하나를 클릭했다. 자물쇠로 굳게 잠가놓은 선방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무문관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문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이니 죽음을 각오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밀어 올렸다. 도봉산 천축사의 무문관이 우리나라 현대 무문관의 효시다. 그 명맥을 백담사 구금선원과 제주 남국선원 등이 잇고 있다. 무문관 수행은 오전 11시 작은 공양구를 통해 음식을 넣어주는 일 외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다. 시시비비가 끊어진 곳에서 무건을 수행하며 혼자만의 길을 가는 이 수행처는 깨달음에 대한 결기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을 정도다. 무문관은 1228년 중국 남송시대의 선승 무문혜계가 48개의 화두를 선별해 해설을 덧붙인 선불교의 대표적인 텍스트다. 화두라는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역설로 가득 찬 난제이니 무문관이라는 제목부터 고난도의 화두라고 볼 수 있다. 정보는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자세했다. 그 중에서 무문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영화 포스터가 있었다. 이 영화는 2013년 5월부터 간포에 위치한 관음사의 무일선원에서 11명의 스님들이 1000일 동안 수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무문관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공간이니만큼 선불교의 독특한 수행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영하 15도의 오대산 월정사에서 동안과 장면을 찍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양산 통도사의 극락암과 서운함에서 촬영했다. 도입부에 배우 전무송 씨가 무문혜계 스님의 역할로 잠시 출연한 것 외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실제 인물들이다. 제작사 TBC는 불교의 독특한 정중동의 미학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독일제 최첨단 카메라와 특수 팬덤 고속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순도 높은 질감의 영상을 완성하였다. 영화 상영에 앞서 2016년에 제작되었던 TV 다큐멘터리 무문관은 제50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종교영화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이어서 불교 언론 문화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한국방송대상
지역 다큐 TV 부문 작품상과 일경 언론상 등으로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후광덕으로 영화 무문관은 개봉한 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누적 관객 수 2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텔레비전을 켜고 영화 채널로 들어간 지숙은 2,200원을 지불한 뒤에 바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스님이 바다를 찾는 이유를 짐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알지 못하던 세상을 엿본 기분이 들면서 몇 년 동안 집 문제에 매달려 갈등하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쪼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하고 그녀는 얼른 생각을 바꾸었다. 사람은 서로 처해 있는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 만큼 살아가는 방법이나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스님에게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겠지만 자신에게는 주거 문제가 더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그러자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 라스팔마스 인근에 정박한 급유선에서 일하고 있다. 5,000톤급의 대형 선박에 6,000톤가량의 벙커유가 실려있는 하이순 29호의 기관실이 그의 일터다. 기관실은 선박의 심장답게 열기로 후끈하고 피스톤들이 오르내리는 소리로 귀가 따갑다. 이곳은 기관장과 보조기관사 외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통로는 갑판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유일하다. 선박에는 각국에서 모여든 23명의 선원이 있는데 10달 동안 근무하고 2달의 휴가를 한꺼번에 받는 계약직들이 대부분이다. 스페인령인 라스팔마스 해역은 온화한 날씨에 파도가 잠잠해서 비교적 일하기 수월하다. 멀미가 뱃사람의 자존심에 치명적이라 여겼던 풋내기 일대 태풍의 길목인 대만 해역에서 곤욕을 치렀다. 그 뒤로 그는 되도록 환경이 좋은 곳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라스팔마스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꼬박 사흘이 걸리는 먼 곳이다. 승하선 때는 본사에서 항공권을 주는데 비행기는 20시간 정도밖에 타지 않지만 나머지는 환승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려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집을 그리워하고 휴가 때는 승선할 날을 기다리는 그의 일상을 바탕으로 가족들은 의식주를 보장받는다. 배를 탄 지 한 달이 된 지금 9달은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사 준비를 하고 있을 아내가 떠오른다. 며칠 전 보이스톡으로 통화했을 때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했고 소화기도 2개나 사다 놓았다며 짐짓 밝게 웃었다. 육지에서 일어나는 가정사는 대부분 아내가 맡아서 처리한다. 두 사람은 성격과 취향이 다르지만 주거 문제는 의논이 맞아서 계속 주택가를 전전하다가 10년 전에 집을 지었다. 햇볕이 잘 드는 언덕배기에 시야를 가로막는 건물이 없어서 노후까지 염두에 두고 지은 집이었다. 평수는 넓지 않지만 아들, 딸에게 공부방을 한 칸씩 주고 마당에 꽃도 몇 폭이 심을 수 있어서 그들은 만족했다. 아내는 가족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문패를 준비해 대문 위에 달았다. 그리고 지금도 집을 지으면 달겠다면서 그 문패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것인지 땅을 그리워하는 지금과 달리 젊을 때는 바다를 동경했었다. 그래서 해군에 지원했고 해양사고를 수습하는 SSU 특수부대에서 힘든 훈련 과정도 잘 견뎌냈다. 기관장 자격증은 5급부터 2급까지 순차적으로 통과했는데 그런 착실한 이력들 때문에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선박회사에서 다투어 그를 찾는 것이다. 라스팔마스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해상항로의 전략지점이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초부터 원양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한 이름으로 잘 개발된 항만과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몰려있다. 게다가 해저 석유와 가스 플랜트는 물론 선박 수리, 해수 담수화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니 해양 수산의 거점인 셈이다. 특히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작업선과 원양 화물선들이 거치는 길목이라 기름 장사가 아주 잘 된다.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은 해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선원들이 받는 임금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선원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온 힘 좋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인은 선장과 그가 유일하다. 한국 사람들은 후진국에서 온 선원들에게는 대체로 친절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 몇 년 전 하와이 해역에서 일할 때 한국 선원들이 별일 아닌 일로 다투다가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파도를 타고 흘러온 소문을 들으며 육지였다면 소주 한 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라고 안타까워했다. 라스팔마스는 이름처럼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선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특성상 한자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접 급유선을 찾아오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관을 항상 가동시켜 놓는다. 기름이 다 팔리면 탱크를 채우기 위하여 그랑카나리아 부두로 입항하는데 5, 6천 톤의 기름을 주입하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 그런 날은 모처럼 마음 놓고 쉴 수 있다. 오랜만에 땅을 밟는 선원들은 생필품을 구입하고 335 맥주를 마시거나 술과 담배를 숨겨오기도 한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국산 라면이나 가공식료품들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지만 음식 때문에 불편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조리사가 베트남 사람이면 그런대로 새끼를 얻어먹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육류와 기름을 많이 쓰는 중국인 주방장에게 걸리면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양배추와 매운 고추와 말린 마늘가루 등등을 구입한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 소금에 절인 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익히면 제법 깔끔한 맛이 나는 김치가 된다. 아내가 챙겨준 갖가지 장아찌와 고추장, 말린 미역과 김 등은 비상식품처럼 아껴 먹는다. 요즘 들어서 부쩍 그리워지는 음식이 있다. 아내는 휴가 때면 반드시 민물 뱀장어로 곰국을 만들어 주었다. 기력을 보충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어렵게 구한 것이니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뽀얀 국물은 고소한 맛도 일품이지만 먹고 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채식 위주의 음식을 즐기는 아내는 비위가 약해서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 자연산을 구하지 못해 양식장어로 곰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의 혀가 먼저 알아챘다. 비리고 느끼해서 도저히 먹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곰국을 구경 못한 지 10수년이 된 탓인지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난청도 심해졌다. 그는 기분이 처질 때면 소주만큼 확실한 약이 없다고 입맛을 다신다. 가끔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오지만 답은 간단하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이 되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바꾸면 꿈이 따라온다. 아내는 이제 도시에 집을 짓는 일은 불가능해졌다면서 자신들의 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확정되던 해 삼랑진 부근에 집 지을 땅을 조금 샀다. 강이 보이는 전원주택에서
게으르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그는 오늘도 주류 코너를 지나친다. 근무 중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은 첫 승선 때 생겨났다. 한국인 갑판장의 권유로 위스키를 몇 병 비우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갑판장의 시신은 수색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찾았지만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되었던지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하선한 뒤에 부인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 어쩌면 의도적으로 실족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그의 각오는 집으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 달콤한 백포도주 한 잔을 시작으로 서서히 무너진다. 그리고 소주가 세계 최고의 명주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2달 정도 계속된다. 특히 집에서 가까운 다대포 회센터에서 직접 고른 자연산 생선회를 안주로 마시는 순도 16.9도의 소주는 천상의 맛이다. 거기에 아내의 걱정과 잔소리가 조금 곁들이면 삶의 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분이다. 그는 육지에서 보내는 2달이야말로 감옥과 다름없는 기관실에서 자신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여기며 만족한다. 주지 스님이 돌아왔다. 노보살의 소식을 전할 때만 해도 혜원은 스님이 수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자신이 살던 집과 논밭을 부처님 도량으로 써달라며 내놓았던 보살이었다. 그 뒤 80 중반이 될 때까지 공양간에서 대중들의 밥바라지를 했으니 모두들 밥보살이라 불렀다. 서울 변두리 산 중턱에 작은 사찰이 들어서자 등산로가 열리고 길목에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땅의 가치가 달라졌지만 죽은 뒤에 육신을 거두어 달라는 부탁이 전부였다고 들었다. 주지 스님이 절 살림을 혜원에게 맡기고 평생 벼르던 무문관 수행에 들어간 지 얼마지 않아 노보살의 치매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먹고 배설하는 일조차 스스로 못하니 요양병원으로 보내야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스님은 다음날 바로 무문관에서 나왔고 직접 뒷바라지하기 시작했다. 혜원은 미음을 떠먹이거나 몸을 닦아주고 얼굴을 어루만지는 스님을 바라보면서 가끔 잡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들어오는 문은 있으나 나가는 문이 없는 무문관 수행은 고독과 질병과 번뇌 외에도 현실적인 마장들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삼성 스님은 계룡산 대자암에서 무문관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체중이 30kg 이상 빠진 채 가부좌 자세로 열반했다. 당시 스님을 수발했던 시자는 스님이 삼매경 상태로 해탈했을 거라 믿었는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고 전했다. 수행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무의 경지 너머에 있는 허공의 관문을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통과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무아를 이루는 것을 자비 혹은 사랑 자체가 되는 일로 여기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근원이라고 믿는다. 먹비옷을 입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20살 무렵에 품었던 혜원의 의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삶의 시작과 끝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태어남과 죽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답은 고사하고 갈수록 마음이 어지럽다. 그러던 어느 날 무문관 수행 과정을 촬영하고 있는 감독이 주지 스님을 찾아와 수행을 중단한 이유를 물었다. 연유를 들은 감독이 노보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뜻을 비쳤을 때 스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그를 다시 불러 사위여가는 노보살의 육신을 촬영하도록 허락했다.
스님, 생각이 바뀌신 까닭을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해운의 물음에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속절없는 물건인지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자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우리 밥보살님의 마음을 읽었다고나 할까요? 자비.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지만 그 자체가 되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보살은 태어나고 늙어 병이 드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했다는 듯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더 이상 무문관 수행을 계속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어쩌면 장소에 대한 경계나 수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세상 그 자체를 하나의 무문관이라 여기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무렵 화엄경 핵심 내용인 법개성의 한 구절이 해원의 내면으로 파고들었다. 법의 성품 원용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네.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다 끊겼으니 깨진 지혜로 알 뿐 다른 경계로 알 수 없네. 어느 날 새벽 예불 중에 불현듯 무문관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발심의 순간이 깨침 상태라는 의상조사의 가르침이 맞는다면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20년 이상 출가 수행자 중에서도 엄선하여 주어지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문득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힘겹게 절을 계속할 때도 있고 가끔 법당 밖까지 숨죽여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었다. 어느 날 공양을 하라고 붙들어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딸을 보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딸이 기거하던 원룸에 있다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산책을 나오는데 사찰이 눈에 들어오기에 찾게 되었다면서 하소연을 했었다. 1년 동안 뇌수술을 3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있으니 어찌해야 좋을런지요. 내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는 것 같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를 굳건히 하십시오. 누구의 탓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라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님도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병을 가도 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여자가 눈물을 흘렸다. 혜원은 그렇게 25 꽃다운 육신에 갇혀있는 민수와 인연이 된 뒤로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고 있던 터였다. 일기예보와 달리 비는 아침부터 줄기차게 내린다. 스님은 커튼을 쳐놓은 채 낮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속삭이고 있다. 한참 뒤 병상에서 나오는 스님의 손에 한 권의 책이 들려있다. 보살님 휴대폰에 이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귀에 대고 직접 읽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님은 명옥에게 티벳 사자의 서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건네며 간병인에게도 같은 부탁을 한다. 민수의 휴대폰에는 파일과 함께 음악도 여러 개 있으니까 자주 들려주십시오. 간병인이 묻는다. 그런데 스님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면 안 될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하지만 스님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실제로 보이고 들리는데 가짜라 하시니 이해가 안 가네요. 하긴 한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민수 잘 부탁합니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차에 오른다. 스님, 어떤 바다가 보고 싶으신가요? 부산에는 온갖 바다가 다 있거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차가 움직이자 계속 망설이던 지숙이 어렵게 말을 꺼낸다. 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어제 밤늦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어떤 수행을 가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영화 말미에 혹독한 천일 수행 끝으로 스님 두 분이 암에 걸렸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스님. 제 좁은 소견으로는요. 지숙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꼭 그런 수행을 가야 하는지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없이 하던 질문을 되씹는다. 누가 알 것인가? 내 속에 이렇게 끈질긴 암세포들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무문관 수행에 들어가는 자체가 나는 특별하다는 또 하나의 암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나라는 암, 나는 누구라는 암, 내가 나를 안다는 암, 내가 나를 모른다는 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암. 우리는 에고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암 때문에 고통받고 그 암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암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살아서 들어온 삶의 문을 살아서 나가고 싶다는 이 간절함은 허상인가 욕망인가. 문 밖에 있는 자물통의 열쇠를 손에 쥐고 문 안에 앉아있는 나는 정녕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이해 와서 어이해 죽어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이 어리석은 질문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수행에 들어갔던 12스님 중에서 9명이 천일을 채우고 나왔다. 그중 한 명인 서담 스님이 무문관을 벗어나 처음으로 찾은 곳이 간포 앞바다였다. 허연 거품을 물고 쉼없이 몰려오는 파도와 마주선 스님이 말한다. 끝이 났는데 돌아보니 천일이라는 세월이 보이지 않아요. 천일 전의 자리와 지금의 자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네요. 혜원은 굳게 잠긴 무문관의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시간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 천일은 사람이 정해놓은 경계며 방편일 뿐 지금이라는 순간을 놓치지 않다 보면 언젠가 문은 열리게 마련이다. 문득 서담 스님과 3년 뒤 자신의 모습이 겹쳐진다. 그러자 뜬금없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깨치고 말겠다는 서슬퍼런 갈망을 덮치기 시작한다. 혜원은 눈을 감고 가만히 그 소용돌이를 바라본다. 이런 불청객은 저항하는 만큼 오래 머물고 피할수록 자주 찾아오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금방 스쳐가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대포를 보고 난 뒤에 이 기대로 가면 어떨까? 비가 그치면 스카이워크에서 수평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숙이 침묵을 깨트리며 명옥에게 속삭인다.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를 타면 이기대도 금방 갈 수 있어. 지숙의 말에 명옥이 스님을 돌아보며 말한다. 스님, 우선 가까운 다대포로 가겠습니다. 전망대 건물이 특이하고 예뻐요. 게다가 지붕에 올라가면 바다는 물론이고 낙동강 하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을숙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어요. 철새 도래지라고. 스님의 말에 지숙의 설명이 길어진다. 낙동강 하구에는 철새뿐 아니라 여러 어종들이 서식하죠. 워낙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채취를 하는 바람에 사라져버린 것도 많지만요. 민물 뱀장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물고기였어요. 뱀장어는 연어와 반대로 강에서 5, 6년 정도 살다가 새끼를 낳기 위해 태평양 심해로 가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란지에 이를 때는 몸무게가 반 이상 줄어든대요. 사실 산란지 위치나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조차 아직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새끼들이 9개월 정도 걸쳐 모천으로 돌아오는데 천신만고 끝에 강하구에 도착해도 뚝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뱀장어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치어들을 잡아서 양식을 한 것입니다. 실뱀장어 가격이 비쌀 때는 1kg에 7, 8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다는데 돈이 되니까 어부들은 또 기를 쓰고 치어를 잡아들이지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뱀장어라는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겠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금곡동에 장어구이 식당이 엄청 많았잖아. 삼락천의 제첩도 지천이었고. 그때 할머니 얘기 들은 말인데 뱀장어 내장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 아무튼 스님, 이 친구는요. 웬만한 환경운동가보다 까다롭고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살이가 엄청 고단하고 힘이 든답니다. 명옥의 뒷말에 두 사람이 낮게 웃는다. 강변도로를 달려온 차가 전망대 입구로 들어서자 스님이 의아하다는 듯이 묻는다. 이렇게 가파르고 높은 지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군요. 다대만덕지구 특혜로 한때 세상이 떠들썩했던 곳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임야를 헐값에 사들여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긴 사건이었어요. 그 일에 가담했던 건축과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금품수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부산시장도 정치적 음해라면서 교도소에서 목을 메고 죽었고요. 그 당시 공무원 2사람은 자살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무튼 당사자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바람에 사건은 축소되고 유야무야 끝났죠. 들리는 말로는 해운대 LCT 건물도 그때 이용복인가 하는 사람이 쓰던 수법과 똑같다는 소문입니다. 백사장 바로 앞에 100층 넘는 건물 3동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정경유착의 표본이라는 말이 난무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지숙의 설명에 명옥이 혀를 찬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들 다르기도 하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도 없고. 노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3층으로 올라가니 카페는 텅 비어 있다. 세 사람은 저마다 망원경에 눈을 대고 유리창 밖을 살피지만 빗물과 짙은 안개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다. 커피를 마신 뒤 2층 전시관으로 내려온 그들은 모래섬과 철새와 낙조의 사진들을 보면서 하구의 풍경들을 나름대로 짐작해 본다. 이기대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오자 그새 비가 그치고 안개는 급한 일이라도 생겼다는 듯이 공단 쪽으로 몰려가는 중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건물 외벽 계단을 통해 전망대 지붕 위로 올라간 세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단성을 지른다. 강원도 황지 연못에서 발원하여 500여 킬로미터를 흘러온 강물은 크고 작은 모래톱들을 허물처럼 벗어넣고 바다와 교섭 중이다. 그 풍경이 워낙 아름답고 장엄하여 세 사람은 잠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숙제를 잊어버린다. 모른데 쪽에서 머리를 드러낸 컨테이너 화물선 한 척이 움직이는 듯 멈춘 듯 서서히 떠가고 있다. 활주로를 향해 몸을 낮추며 다가오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지숙은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출국한 남편을 생각한다. 짐짓 씩씩하게 입국장으로 들어가던 그가 어느 순간 몸을 돌리더니 한껏 폼을 잡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그녀도 영화 속의 여주인공처럼 입술에 대었던 손가락을 날리며 윙크를 보냈다. 그들은 안다. 그 한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10달 정도를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구름 속에 있던 해가 갑자기 드러나는 바람에 물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수천 개의 화살이 되어 날아온다. 지숙은 눈을 감으며 이마에 손자양을 친다. 눈꺼풀 속에서 꼬물거리던 하얀 벌레들이 순식간에 치어들로 변하더니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다. 투명한 실뱀장어떼를 따라가며 그녀는 무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준다.